자, 심수영 수녀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심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세이브유 상담복지연구소의 소장으로 되어 있고, 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우리나라 그 자살 유족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 저희 회원이 한 2,500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운영 진행 저희가 3명 중에 제가 이제 막내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생명지킴이 자살예방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정책 실무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또 숭실대학교 박사과정에 이제 박사를 수료하고 이제 논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전주를 지금까지 오늘까지 온 걸로 한 4번 정도 와본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러 왔느냐? 비빔밥을 먹으러 왔었습니다. 3번은 비빔밥을 먹으러 왔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자살 말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또 함께 이 시간 바쁘신 가운데도 또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이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요, 주변에서 아마 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야기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 이곳에 계셔서 우리 사회가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멀리하고 싶어. 되나요? 네, 관심 없어. 잘 살면 되지, 왜 자살해? 나랑은 상관없어. 무서워. 네. 이건 드라마에 나오는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랑 관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3년 전에 어느 날 저희 아빠가 자살로 사망하시게 되면서 저는 자살 유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좀 아빠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가족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빠하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안타깝게도 졸업식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 사진은 2006년도에 저희 남동생이 이제 석사 졸업을 했을 때 그때 가족 사진을 찍은 사진이고, 이 사진은 이제 제가 2010년도에 석사를 졸업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희 가족은 총 4명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 저와 남동생 이렇게 4명이 이제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아빠랑 저의 모습이 좀 어떤가요? 많이 닮았나요? 네, 닮았죠. 저희는 되게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어떤 분이셨냐면요, 저한테는 굉장히 좀 무뚝뚝하지만 경상도 분이셔서 무뚝뚝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에게는 자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아빠를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빠는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 네. 근데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도 이제 돈을 갚으라는 소리를 못 해가지고 남한테는 이제 한없이 좋은 사람인데 저희 엄마는 엄청 속이 좀 터지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아빠는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사셨고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남편으로, 아버지로, 자식으로 이렇게 열심히 본인의 삶을 사셨는데, 자살을 하셨다는 이유로 아빠가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고 또 자살만 부각돼서 나타나는 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갑작스럽게 아빠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2011년 6월 8일이었고요. 지난주 토요일날 이제 아빠의 13주기가 되어서 납골당에도 이제 다녀왔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2011년 6월 8일은 제 나이가 32살 때 아빠가 갑자기 자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침 7시에 집으로 이제 그때는 집 전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아침에 보통 집에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 누구누구씨 댁이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어디 어디 병원인데 지금 누구누구씨가 병원에 와 계시다고. 그런데 가족들이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무슨 일이냐고. 우리 아빠가 무슨 일인데 오라고 하시는 거냐고. 어떤 상황이냐고. 자세한 건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고 오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집에서 떨어진 병원에 이제 엄마와 함께 이제 가게 됐고, 그때 남동생은 중국에 이제 유학을 가 있었던 상황이라서 엄마와 제가 이제 갔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하늘색 담요를 덮고 베드에 이제 누워 계시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뭐 의식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잠을 주무시는지 그렇게 누워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여기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 어서 큰 병원으로 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학병원으로 구급차를 타고 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대학병원에 이송을 해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 검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의사 담당 주치의는 지금 뭔가를 드셨는데 좀 해독제를 투여하고 있는데도 좀 상황이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몰핀이라는 진통제를 투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제 처치가 끝나서 중환자실로 이제 올라갔는데, 중환자실에서 이제 저녁 면회를 가족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면회가 되기 좀 한 30분 전 6시 반쯤에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저는 중환자실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장례식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아직까지 그 나이 때까지 누구의 가까운 사람의 장례식을 치러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빠의 죽음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장례식까지 치러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이제 입간이라는 걸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입간을 해서 이제 수의를 이렇게 입히는데 아빠의 그 상체를 보니까 너무 시퍼런 멍들이 여러 군데 앞뒤로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와주시는 도우미 분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아마 아버님께서 뭔가를 드신 것 같은데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상흔의 반응으로 남아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가 하는 얘기 가운데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농약을 먹고 죽은 거다. 왜냐 그러면 몸은 이제 죽어가는데 정신은 굉장히 말짱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실신을 해버렸습니다. 입간식에서 실신을 해서 실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빠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렇게까지 돌아가셨어야 했을까라는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례식 내내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아빠가 자살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럴 것 같았어. 왜 그랬대? 가정에 문제가 많았나 봐. 좀 잘해주지 그랬어. 너는 뭐 하고 있었어? 가족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장례식장부터 시작해서 아빠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함구를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아빠를 비난할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일상이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밤에 잠을 자지를 못했고요. 또 밥도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눈물이 계속 흘러요. 원치 않는데 자꾸 울컥울컥하고, 그리고 자려고 이제 밤에 누우면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잠을 자더라도 조금 자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요. 그러면 아침에 그 침대에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침대가 저를 꽁꽁 묶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막 아려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를 한 50번 정도 외칩니다. 그러면 겨우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합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아빠 옆에 비슷한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빠 생각이.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데 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계속 버티고 그런 하루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되는지, 나는 언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너무 막막하고, 이 슬픔과 이 아픔들을 내가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한테도 말도 하지 못하겠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를 하면 좀 마음이 후련해지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이 고통은 계속 더더더 아픈 것만 같아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살 유족들은 어떤 감정을 처음에 받냐면요. 고인이 자살로 떠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요. 그 다음에 부정을 합니다. 아닐 거야. 에이,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이거 뭔가 잘못됐어. 아빠는 죽지 않았어. 이렇게 부정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그때 아빠를 좀 더 잘 돌봤다면, 내가 아빠가 계신 곳에 그때 갔었더라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본인이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죄책감의 감정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슬프죠. 네, 보고 싶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된 상황이 너무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노가 생깁니다. 아빠한테도 분노가 생기고, 고인한테도 분노가 생기고, 나 자신한테도 분노가 생기고, 내 세상에도 분노가 생기고, 교회에도 분노가 생기고,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분노들이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비로소 수용이라는 걸 합니다. 아빠는 떠났고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겠구나라는 수용의 단계를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를 거치지만 이게 순서대로 와 있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요. 다시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수용이라는 단계를 거쳐야지만 이제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요. 각자 이제 대상이 다르잖아요. 저는 아빠를 보냈지만 저희 엄마는 남편을 보낸 거고 제 동생도 물론 아빠를 보냈지만 각자의 다 입장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각자 슬픔을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눈치를 보거든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힘들까봐, 동생이 힘들까봐,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슬픔들을 가족에게조차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무슨 소원이었냐면 저희 가정이 좀 화목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저희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제가 많은 소원을 바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부모님을 바란 것도 아니고 제가 잘 나가게 해달라고 바란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딱 한 가지 그거였어요. 왜냐면 저희 가정이 좀 저희 엄마 아빠의 삶이 좀 많이 불행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엄마 아빠의 어떤 성격 차이도 있었고 그래서 늘 싸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못 살겠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집에 가는 게 진짜 곤욕이었어요. 지옥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가정이 제발 화목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안 싸우고 우리 가정도 좀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돌아가시고 있네. 저의 어떤 이 희망과 소망사항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산산이 깨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은 도대체 나한테 왜 기도를 하게 하고, 분명히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큰 배신감을 나에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왜 막지 못했을까? 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나 보다.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래서 정말 절망 가운데 제 삶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니까요. 세상 조각이 나니까요.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사는 게 의미가 없구나.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셨고 우리 가족은 불행해졌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제가 그때 결혼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나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정말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네, 열심히 집에서도 열심히 하고 제가 첫 딸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굉장히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동생한테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직장 생활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 됐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 마음을 가장 괴롭혔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어요. 자살하면 지옥에 가나요? 이 문제가 제 마음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데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지옥에 갔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 건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걸 어떻게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에게 이 해답을 다 찾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건지 성경도 열심히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을 꼭 받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11월 아빠가 6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11월 달에 철야 예배 때 하나의 장면을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때도 너무 지친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가야겠고 마음은 힘들고 이런 가운데 이제 예배를 갔는데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희 아빠가 1월 달에 한번 저희 교회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랑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그게 이제 제가 좀 큰 교회를 다녔는데 일부 예배가 있는데 주일날 7시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 7시에 저는 성가대석에서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랑 아빠랑 이제 그 일부 예배에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조기 한 3번째 줄에 앉아 있었고 저는 여기 성가대석에서 엄마 아빠가 나온 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이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수영아 걱정하지 마. 아빠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건 나한테 맡겼으면 좋겠어.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너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라도 아빠의 구원에 대해서 네가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된다면 나한테 내가 100번이든 1000번이든 염려하지 말라고 다시 말해줄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그 음성을 제가 듣고 비로소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모르거든요. 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그건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함부로 그걸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자살 유족이 사랑하는 고인을 떠나보내고 가족을 떠나보내고 또 다른 아픔에 직면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들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꼭 하냐면요. 이 얘기는 제가 어디를 강연을 하든 토크를 하든 유족의 얘기가 나오면 꼭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물론 종교가 다른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이제 심한 게 기독교더라고요. 자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간다. 이 얘기는 다른 종교에는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에는 꼭 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자살 유족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래서 마음을 너무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잘못된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이 믿는 신은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을 거라는 이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좀 괜찮아졌어요. 죄책감에서는 그래도 자유롭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오늘 뭐 이렇게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살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너무 힘든데 너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견디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늘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못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속상한지, 내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든지. 왜 못하냐면요. 만약에 우리 아빠가, 저희 아빠가 만약에 암으로 돌아가셨거나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아빠가 너무 그립고, 아빠가 만나고 싶고,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얘기할 것 같은데 아빠가 자살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편견을 받고 비난을 받을까봐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혼자 이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혼자 감당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제 기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1년을 제가 미친 듯이 정말 기도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전 1년이 지나면 짠 하고 이렇게 좀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지독한 고통이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나 혼자 감당해야 될 아픔이 아닌가 보네. 내가 혼자 계속 감당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사람들한테 저는 가면을 쓰고 살았더라고요. 괜찮은 척, 아닌 척. 왜냐하면 제가 우울해 있고 제가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은 너무너무 힘든데 안 그런 척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 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닌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왜 저를 찾아오냐? 문제가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도 말을 못해서 이제 마음이 아프고 우울해지면 이제 상담실에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말을 못하고 우울하고 힘드니까 사실은 아빠에 대해서 제대로 슬퍼하지 못하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좀 살고 있을까? 나와 같은 자살 유족인 사람들은 도대체 이 아픔들을 어떻게 견디면서 살고 있을까? 그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모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찾아서 이제 자주 모임을 찾아다녔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이 가장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고사를 찾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뭐 생명의 전화, 또 서울시 자작나무, 또 라이프오프 이런 자주 모임에 참석하면서 제가 이제 마음을 좀 놓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얘기를 그들에게는 눈치를 보지 않고, 왜냐하면 같은 유족이니까 눈치 보지 않고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걸 숨기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안식처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빠를 기억해주는 사람들. 아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들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근데 저와 같은 처지인 이제 자살 유족분들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아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또 아빠의 기일을 기억해주고 우리 엄마의 안부를 물어봐주고 동생은 잘 지냈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해주니까 그래도 많이 그곳에서 제가 많이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모임에 참여하면서 점차 좀 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8년째 미고사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받은 위로와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또 어떻게 자살 유가족을 대해야 될지, 자살 유가족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할지 우리는 아무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자살 유족과 유족이 아닌 그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아픈 진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표가 잘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좀 조그만해서 저한 건데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핑크색 줄이에요. 핑크색 줄에서 이렇게 가장 자살률이 2020년도 보면 가장 자살률이 높아요. 20년째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OECD 국가 중에 1인데 OECD 평균이 10.7이에요. 네, 10.7명으로 이렇게 환산이 되는데 저희 나라는 24.1입니다. 이건 20년도 기준인데요. 22년도 기준은 25.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렇게 좀 굉장히 높다는 거. 자, 그리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월별 이제 자살률에 대해서도 조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에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면 데이터들이 나와 있거든요. 최신 자료가. 그래서 보통 이제 전년도권은 이제 9월달에 이제 자살 그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 아직 9월이 안 되기 때문에 22년도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봄에 자살률이 좀 가장 높아요. 보시면 3월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6월까지 높아지죠. 그러고 나서 조금 떨어지는 이런 추세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동절기 때 1, 2월 달에는 보통 자살률이 떨어지는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지금 떨어지지가 않고 굉장히 좀 높은 추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가 이제 전국적으로도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전북이잖아요. 그래서 전북의 이제 자살률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21.9명 정도. 충남이 가장 지역별로는 가장 높은 것 같고요. 전북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아까 14개 시군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자살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란색 그래프는 2022년인데 부안군이 좀 가장 높은 것 같고요. 전주시는 네, 2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네, 요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픈 진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이고 거의 20년째 네, 1위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022년을 기준으로 자살 사망자는 12,906명입니다. 하루에 35.2명이 자살로 사망을 하고 1시간 뒤에는 1.5명이 자살로 사망한다는 통계입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보통 이제 한 6명에서 8명, 해외 연구에 의하면 그렇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조금 인간관계가 촘촘한 이런 나라에서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자살로 인해서 영향받는 숫자는 15명에서 20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해 봤을 때 2022년 기준으로 발생한 자살 유가족 수는 77,436명에서 103,248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 유가족은 어떤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자살 유가족은요,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7배에서 8배가 더 높습니다. 왜 높냐면 자살을 가까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했는데 예전에는 나랑은 관계가 없고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내 앞에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자살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감정들, 죄책감, 슬픔, 아픔, 또 충격도 받고 애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노출, 자살 사건을 특히나 이제 경험하게 되는, 직접 눈으로 본 경우는 계속 그 잔상들이 떠올라서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상상적 노출, 고인이 그렇게 사망할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상상하게 되면서 계속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살 사건이 일어난 후 3개월에서 1년이 가장 좀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이제 케어들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뭐 자살예방센터에서도 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시고 찾아보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상생활에 저도 못했지만 못해요.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이럴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도움을 주시면 굉장히 좀 유가족들에게 많은 위로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살은 가족의 잘못도 책임도 아닙니다. 네, 자살은 개인의 선택도 또 가족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살 유가족은 숨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살 유족도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고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못하고 본인에게 자꾸 돌려요. 내가 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잘해줬었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겠죠? 자, 그리고 사람들의 그래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운 주제고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이걸 제대로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유족들은 뭔가 이렇게 본인이 이제 또 얘기를 할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나는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구나. 또 신목을 지킨다거나 이러면 뭐라도 말을 좀 해주기를 기대를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자살 유족은 굉장히 소외돼 있고 내가 말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기 때문에 계속 혼자 이제 감당해야 되는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살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자살도 저는 죽음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이기 때문에 그게 더 부각되거나 그게 더 부정적이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하나의 종류일 뿐이고요. 그리고 자살과 자살 유가족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살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을 하나 좀 잠깐 볼 건데요. 얼마 전에 이제 유키즈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차은우라는 배우인데요. 그 배우를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배우가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이 차은우라는 배우가 소중한 가족같이 소중한 친구인 문빈을 이제 자살로 떠나보내고 좀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또 문빈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상을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좀. 상실의 아픔을 가진 모든 사람이 편안해지기를, 세상이 그들에게 좀 더 다정하기를. 저는 이런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살 유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나가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제가 혼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자살 유가족이 되고 나서 사람들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제 손을 잡아주고 제 어깨를 두드려주고 저를 안아주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살 유가족을 위해 좋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강연을 준비하면서 많이 좀 떨리네요. 제가 잘 안 떠는데 떨리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밝게 웃고 있지만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도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빠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지만 또 여러분들 앞에서는 제가 막 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감정 처리를 하고 왔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되게 밝아 보이네. 여기 오신 유족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밝지 않아요. 저도 아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든 마음이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맡은 많은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랑들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1시간이랑 30분, 40분 정도 제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조금 일찍 끝났는데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경청해 주시고 또 함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셨는데 네. 아빠 사진 이렇게 딱 오랜만에 볼 때 그때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빠 사진을 잘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니까 네, 마음이 네, 아프고요. 제가 토요일날 아빠 납골당을 갔다 왔는데 매번 가면 이제 납골당에 가면 많이 울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갔냐면 내가 울면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늘에서 너무 미안해할 것 같다. 이제는 울지 말아야지. 아빠가 나를 미안해하지 않도록 이제는 좀 아빠하고 좋은 추억들을, 좋은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웃고 온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군요. 저는 이 아빠의 스토리도 이야기 들으면서 참 아빠가 딸에게 고맙겠다. 이렇게 아빠를 그리워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빠의 마지막 아픔을 지금까지도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참 딸이 아빠에게 큰 선물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아빠 대신 해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질문을 좀 주셔서 제가 대신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유가족에게 위로를 어떻게 해야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대표님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네, 자살 유가족에게 위로를 하기가 참 어렵죠.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되질 않을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심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못하게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침묵을 지킨다거나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잘못 꺼냈구나, 괜히 꺼냈구나, 이렇게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들었네? 난 이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냥 진심으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어떤 말을 지금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말인들 위로가 되겠어. 그런데 이 얘기를 나한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의 마음을 나눠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가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언제든지 힘든 생각이 들거나 힘든 마음이 들면 나한테 얘기해줘도 좋아 라고 이렇게 여지를 좀 남겨주신다면 유족분들이 되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저랑은 되게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강의 중에 이러이러한 얘기들 때문에 내가 자살 유가족인 걸 못 밝혔다 했던 거 있었잖아요. 뭐 가정에 문제가 있었나 봐. 뭐 그런 말들은 하지 않는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여지를 좀 남겨주셨다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는 또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득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전화번호를 연락할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연락 힘들 때 연락하라고 했지. 맞아. 그때 그러면 용기 내서 연락할 수 있는 마음이 사실은 생기거든요. 제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신다고 나오실 건데 강연 선생님한테 그런 많은 위로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항상 저희 같이 운영진이신데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이런 얘기들이 제가 자주 연락을 하진 않지만 꼭 힘들 때는 정말 너무 도움이 되고 또 연락을 하면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저한테는 되게 막 도움과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우리 강민수 선생님이 우리 신문 대표님을 위로해 준 것처럼 대표님도 또 누군가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은 물론이며 갑작스럽게 상실을 경험한 사람한테 또 본인 스스로가 위로자가 될 때 되게 자기 효능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받은 사랑이
사랑이 있으니까 네,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맞는 거고요. 저를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족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처음에 이제 이런 자리에 이제 설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제 이야기에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았다면 저는 그걸로 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다면 우리 모두 정말 족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은요. 다른 유족을 이런 모임에 데려오고 싶은데 자꾸 슬퍼서 오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같이 있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도 좀 풀릴 것 같고 좋은데 이제는 도와도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유족분들도 상황에 따르고 개인적인 처한 상황과 사별 대상과 여러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슬픔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네, 근데 그분들도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엔 안타까워도 그분의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지켜봐 주시고 힘들 때 같이 가서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여지를 좀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또 그 감정들을 만나고 직면하는 과정은 쉬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서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잘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번째 질문 하신 분의 질문 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주의 자살유가족 자조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셨거든요. 자조모임이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이 되고요. 실제 그 해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상담을 받는 것처럼 자살 유족의 자조 모임, 같은 처지에 놓이고 같은 환경에 놓인 자조 모임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고 많은 애도의 가정들을 혼자 해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니고사에서도 이제 오프라인 자조 모임, 온라인 자조 모임, 또 동료 지원 활동가라고 아까 우리 팀장님이 소개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가천 쪽에 또 동료 지원 활동가로 이제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 리더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이제 한 달을 기다리세요. 아무한테도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 와서 얘기하면 조금은 마음이 괜찮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자조모임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전주에 자조모임을 제가 얼마 전에 좀 알아본 적이 있어요. 저희 온라인 이제 자조모임 유족 중에 이제 전주에 계시는 분이 이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도 오프라인 자조모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매달 있는 게 아니고 분기별에 한 번씩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매달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유족분들이 많이 가시면 매달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그 아까 팀장님께서 송경 팀장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셨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고 일단 필요하시면 네, 우리 팀장님께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도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자주모임 관련돼서 나오죠. 네, 네. 끝나고 상담 필요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조모임이 되게 슬플 것 같은데요. 물론 슬프죠. 당연히 슬픈데 거기서 맨날 울고 슬픈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웃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야기도 나누고 그쵸? 일상으로 회복을 돕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자조모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현재 화재보험사에서는 자살자의 사망보험금을 질병이나 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제도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관련된 질문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런 질문은 보험사마다 또 답변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빠가 오늘 이 자리에 저는 계시다고 믿는데 아빠가 우리 딸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너무 뻔한 질문이었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래도 꼭 한번 우리 딸한테 듣고 싶어요. 지금 가서 아빠가 우리 딸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까? 아니면 무슨 얘기 듣고 싶은지.
수영아, 지금까지 잘 던져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너한테 많이 미안한데 그래도 잘 씩씩하게 잘 성장해주고 또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를 주고 또 이렇게 활동해줘서 너무 대견하고 고맙다라고 아빠가 얘기해줄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표님의 아빠의 마음까지 담아서 큰 박수로 우리 대표님께 네,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